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이며 현재 피자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지만은 아이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 사업이 하고 싶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졌죠. 그러고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서 의류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방황을 했죠. 그러다 우연찮은 기회에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 돈으로 지금의 피자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피자집을 열었을 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서투르고 이래저래 처리할 뒷일들이 많아서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보내다가 점점 가게도 자리를 잡아가고 제 마음도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다 며칠 전 제가 은혜를 입은 분의 기일이어서 제사를 지내고 이분과 저와의 특별한 인연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자 마음을 먹게 되었네요. 그럼 제 인생의 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정읍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고향에서 학교를 다녔죠. 어려서부터 공부를 곧잘 해서 부모님이 거는 기대가 컸고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부모님의 바람처럼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를 않았어요. 비싼 납부금을 냈지만은 돈이 부족해서 하숙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다닐 학교와 조금은 거리가 먼 곳에 있는 하숙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발품을 팔아 학교와 제법 거리가 먼 곳에 있는 하숙집 한 곳을 찾게 되었죠. 꽤나 번듯한 집이어서 하숙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한 달 하숙비 가격이나 물어보자 싶어서 하숙집으로 들어갔죠. 저 아주머니 계실까요? 밖에 하숙생 구한다는 팻말 보고 들어왔는데요. 집안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하는데 저는 아주머니를 보고 조금은 당황을 했습니다. 중년의 아주머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 초반이나 되어 보이는 앳된 아주머니인데다가 한쪽 다리를 절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게 계시더군요. 왜 저러나 싶게요. 혹시 당황한 내 눈빛과 말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물었죠. 하숙생 구하신다고 해서요? 혹시 한 달 하숙비가 얼마일까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아주머니께서 입을 여시더군요. 그리고 떠듬떠듬 하시는 말씀이 일단 방부터 보셔야지요. 하고는 여러 방의 문들을 열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크기가 좀 있는 방은 5만 원 더 비싸고요. 작은 방은 저렴합니다. 학생 혼자 쓰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작은 방에서 5만 원 더 빼드릴게요. 정말요? 정말로 이 가격에 주시는 거예요? 네. 하고는 빙그레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은 방부터 보자고 하는데 학생이 방세부터 물으니 제가 마음이 좀 아프네요. 보아하니 저기 저 대학 신입생 같은데 학교가 제법 멀어요. 내가 교통비만 빼줄 테니까 하숙비 아껴서 버스 타고 다녀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 집에서 하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주머니가 이 집 주인이세요? 왜요? 저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 하면은
50대가 넘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젊으셔서요.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저 나이 많아요. 먹을 만큼 먹었는데 하면서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를 고향에 있는 누나쯤으로 생각하고 잘 따랐고 아주머니 역시 저를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얼굴에는 한방 미소를 지으시며 낡은 자전거 한 대를 끌고 들어오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생! 이 자전거 좀 봐. 길 건너 쌀집 아저씨한테 받은 건데 아직은 쓸만하지 않아? 버스비 하라고 하숙비 깎아줬는데 버스 안 타고 왜 걸어 다녀? 아줌마 맘 아프게. 이제 이거 타고 다녀. 정말요? 정말로 제가 타도 되는 거예요?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실 책이 두껍고 커서 책가방도 너무 무거웠고 학교까지 거리도 장난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주머니가 준 자전거를 타고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누나가 울먹이면서 아빠가 암이셔.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은 1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셔. 아빠는 그냥 병원 신세 안 진다고 하시는데 엄마는 이미 논밭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야. 수술비 마련하려고. 누나와 통화가 끝나고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2학년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그건 언감생심이었습니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통화를 끝낸 다음 날 고향에 가는 열차표를 끊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빠가 많이 아프시더군요. 생각보다도 아빠의 건강은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는 그래도 2학년 1학기 학비를 얘기해 보려고 했지만 입도 열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군입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숙집에 들어와 아주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주머니, 저 방을 빼야 할 것 같아요. 입대하려고요. 제 말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요? 학생, 무슨 일인데? 2학년 마치고 군대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일단은 군대에 다녀와서 학교를 다닐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너무나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하숙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날, 아주머니께서는 하숙생 전부를 불러서 송별회를 해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행복하게 살아요. 가족처럼 같이 살았는데 너무 아쉽네.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도 눈물을 보이고 저도 눈물을 보이고 하숙집 전체가 눈물 바다를 잃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그러시더군요. 군 제대하고 나면 다시 우리 집으로 와요. 제대쯤에 방 하나 비워둘게요. 빈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웠던지 저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논밭을 팔아 수술을 하셨지만 의사가 얘기한 대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군 생활 동안 저는 슬픔에 잠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와 누나 걱정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우울하게 군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는 군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집에 와보니 말이 아니더군요. 엄마는 아프시고 누나는
공장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돈을 벌어서 그나마 밥은 먹고 살았지만 엄마는 병원조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 엄마 병원은 안 모시고 갈 거야? 이렇게 집에만 계셔도 되는 거야? 내가 당장 취직할게. 그리고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가자.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엄마가 병원 안 가신대. 병원 가봤자 수술해봤자 아빠처럼 저 세상 가는 건 마찬가지라고. 차라리 그 돈으로 너 대학 복학하래. 누나의 말을 듣고 그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지만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나와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공장에 취업을 했죠. 첫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엄마가 걷기조차 어려운 발걸음으로 공장에 왔습니다. 엄마는 수술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잘 살아. 네가 공장 그만두기 전에 엄마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꼼짝 않을 거다. 어서 집에 가자. 어서. 제발 엄마 말 들어. 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엄마를 설득시킬 수 없어서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엄마를 붙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더군요. 이거 가지고 서울로 가서 하숙집 구하고 다시 대학교 다녀. 공무원 되는 게 엄마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주신 통장을 들고 다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복학 신청을 했고 엄마가 주신 귀한 돈으로 납부금을 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짐을 했죠. 얼른 졸업해서 취직을 하기로요. 다시 하숙집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몇 년 사이에 하숙비가 많이 올랐더군요. 옛날 생각이 나서 전에 살던 하숙집을 찾아가 봤죠. 혹시나 방이 있나 하고요. 저 아주머니 계세요? 하숙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군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기다렸어요. 반가워요. 군대는 잘 다녀왔어요? 하시면서 제가 쓰던 방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올 줄 알고 방 비워뒀어요.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했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제대를 할 즈음에서 방을 비워두신 거라고 하더군요. 빈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방을 비워두셨다니 감동 그 자체였고 한편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빈말로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주머니. 제가 왜 빈말을 해요? 그리고 하숙비는 전에 줬던 대로만 쳐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돈이 없는 걸 알고는 또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꼭 갚을게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그래요, 갚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던 자전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죠. 군대 입대 전에는 아주머니와 대화가 없었는데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는 아주머니와 제법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만치에서 오는데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끙끙거리면서 오시더군요. 그런데 한쪽 다리를 절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는 한참이나 느린 걸음이더군요. 아주머니, 여기 자전거 뒤에 장바구니 실어요. 하고는 저는 자전거 뒷자리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싣고
아주머니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셨어요? 다음엔 시장 가실 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같이 가게요. 제가 시장 바구니 들어드릴게요. 하숙비 깎아주셨으니까 저도 보답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몇 번 아주머니와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장을 봐서 시장 바구니가 2개로 늘었더군요. 아주머니, 오늘은 시장을 많이 보셨네요? 그러자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집안 행사가 있어서요. 그래요? 하고 가는데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오늘 남편과 아들 제사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누구 제사라고요? 10년 전에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운전석에 남편과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아들이 직사했어요. 저 역시 크게 다쳤죠. 다리도 그때 다쳤어요. 사고 후에 받은 합의금으로 이 하숙집을 사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몰랐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신지. 저는 아주머니가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 얼굴 위로 평생을 고생한 엄마가 생각이 났고 누나도 생각이 났으니까요. 그 후로 아주머니를 적극적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가 시장을 갈 때면은 항상 함께 다니면서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고향에 있는 누나 같고 엄마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제 학비를 주시느라 병원 한 번을 가지 않고 방 안에서 아픔을 견디다 돌아가신 거죠.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겨우 슬픔을 부여잡고서 하숙집으로 왔는데 하숙집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 사는 후배가 느닷없이 저에게 한다는 말이 선배, 주인집 아주머니랑 사귀는 사이예요? 슈퍼에 음료수 사러 갔더니 거기 슈퍼마켓 아줌마가 그러던데요? 하숙집 아줌마랑 학생이랑 사귄다고요. 선배, 정말이에요? 저 좀 충격받았잖아요. 저만 느낀 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충격은 제가 더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저는 뭐라고 대꾸할 사이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주머니 나이가 내 누나랑 같아. 그런데 내가 뭘 어쩐다고? 아주머니랑 사귄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러자 옆방 후배 하는 말이 불가능한 말도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30대, 선배가 20대인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만 후배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네 얘기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짓거려봐.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방 안에 들어와 생각해보니 그간의 제 감정이 조금은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아주머니에 대한 감정이 이상했거든요. 안쓰럽고 도와드리고 싶고 걱정이 되고 그저 그게 저보다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 아주머니에 대한 동정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옆방 후배의 말에 저는 제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이성으로서 좋아하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며칠을 고민한 뒤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아주머니, 저 방 뺄게요. 제 말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소문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아니면 됐지. 개의치 말아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면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돼요.
말 많은 아주머니들이 하는 소리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건 저도 아주머니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소문보다도 아주머니만 보면 심장이 뛰는 제 마음을 하루빨리 정리해버리고 싶었죠. 그게 아니라요, 아주머니. 학교 근처에 자취방이 싼 값에 나왔어요. 그래서 옮기려고요. 하고는 저는 둘러댔죠. 아주머니가 저렴한 값에 하숙을 치게 해주셨는데 이젠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숙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자취방으로 이사를 오긴 했지만은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일단은 음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게 너무나 힘들더군요. 설거지에 빨래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그것도 사별녀에게 뭘 어쩌자는 건지 한심한 제 자신에게 자책을 했죠. 그리고 열심히 혼자 살 궁리를 했습니다.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그러면서도 학교 공부에 취업 공부까지 제 딴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몸살 감기가 걸려서 하루 종일 끙끙 앓았어요. 머리에서 열이 나고 온몸은 쑤시고 아파서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자고 있었죠. 그러다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제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제 이마 위에 있던 찬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자세히 보니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여긴 웬일이에요? 왜 남의 방은 함부로 들어오고 그래요? 네? 저는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 말투에 아주머니는 당황을 하시더군요. 그러다 더듬거리며 얘기를 하시는데 걱정이 돼서 밑반찬 몇 개 가져왔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학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 앓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딴에는 간호해 주려고 들어온 건데 미안해요. 허락 없이 들어와서.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제 마음을 가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아주머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마요. 얼른 나가세요. 저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아주머니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가시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파왔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를 마음속에 계속 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사랑아리를 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평범한 월급쟁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희망이었던 공무원 되지 못했지만 대기업 입사는 성공을 했죠. 그리고 결혼을 했고 맞벌이 부부가 됐습니다. 아내는 안정적인 직업인 대학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별 무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회사 다니는 게 자꾸 짜증이 나더군요. 동기끼리의 경쟁과 승진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5년 차에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아내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어? 생활비는 어쩔 건데? 맞벌이 하니까 나 믿고서 사업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난 싫어. 우리 친정아버지 사업하다가 망해서 우리 엄마가 평생을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란 말이야? 난 사업하는 남자는 정말 싫어. 저는 아내의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맞벌이라서 당신 믿고 사표 낸 거 아니야.
나는 회사랑 안 맞아. 조직 생활이 안 맞는다고.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그럼 다른 회사에 취업해. 승진 압박 없는 공장에 들어가던가.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직장인이야. 사업할 체질이 절대 아니라고.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순진한 사람아. 아내는 저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내가 만류를 해도 저는 두 번 다시 조직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빈둥거리며 놀았고 쇼핑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다니던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인수를 했는데 석 달도 되지 않아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수익이 괜찮다는 말만 믿고 인수를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더군요. 믿었던 지인에게서 한마디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액을 주고 인수받은 옷들을 폐업하면서 또 한 번 인생의 쓴맛을 보았죠. 그렇게 제 수중에 10원짜리 한 장 남지 않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봐. 다시 취업해서 내 자리로 돌아갈게. 앞으로 사업은 절대 하지 않을게. 당신 말이 다 옳아. 그러니까 제발. 하지만 아내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매몰차게 내몰더군요. 결국 저는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전셋집을 마련하면서 넣어둔 목돈은 아내의 위자료로 주고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던지요. 미안해. 당신 한 번도 행복하게 못 해주고 이렇게 끝내게 되었네. 행복하게 잘 살아. 하고 돌아서 가는데 저는 어이없는 풍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새 남자친구가 법원 앞으로 마중을 나왔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 뭐야? 바람 피웠었어? 이혼하자는 이유가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가 아니었네? 남자 때문이었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사업 망한 건 핑계였고 바람나서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이혼하자고 했던 거 맞잖아. 그러자 아내가 그러더군요. 내가 당신 같은 줄 알아? 당신 사업 망하고 나는 이혼을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 만난 거야. 그리고 이제 남남이니까 오지랖 부리지 마. 내가 누굴 만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얻어 제 짐들을 옮겼죠. 뭘 해야 할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고향에 있는 누나를 찾아가 손을 벌리기도 미안하더군요. 당장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는데 우연히 대학 시절 하숙을 했던 하숙집 근처를 가게 된 겁니다. 옛날 생각을 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하숙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죠. 그러다가 밤이 되었는데 왠지 하숙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고 싶더군요. 계세요? 하고는 저는 하숙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하길래 네, 전에 여기서 하숙했던 학생인데요. 아주머니 좀 뵈러 왔습니다. 한순간 문이 열리는데 맞더군요.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여전히 이 집에서 하숙을 치고 계시더군요. 아주머니는 한눈에 저를 알아보시고는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잘 살아요? 제가 늙은 만큼 아주머니의 얼굴도 늙으셨더군요. 얼른 들어와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밥 줄까요? 네, 아주머니. 저 밥 좀 주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밥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아주머니께서 푸짐하게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인지 개는 감추듯 허겁지겁 밥 한 공기를 먹어 치웠습니다. 옛날 맛 그대로인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마치 저는 돌아가신 엄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눴죠. 그냥 허심탄회하게 지금의 제 상황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사표 내고요. 사업했는데 망했어요. 그랬구만. 그럼 아내랑 아이들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다행이었죠 뭐. 몇 달 전에 이혼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했다는 말에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고시원 생활하지 말고 여기 와서 지내요. 여기 빈방 있으니까 직장 잡고 돈 벌면은 그때 밀린 하숙비 내도 돼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주머니 집에서 또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택배 일이 많았고 벌이도 좋았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하숙비를 내게 되었죠. 제 옆에 든든한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니 택배 일도 힘이 들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고향에 있는 누나랑은 가끔 연락만 주고받지 만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머니가 저의 곁에서 의지가 되어주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돈을 벌어서 밀린 하숙비를 내고 아주머니에게 감사의 의미로 겨울용 패딩 한 벌을 사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3년 동안 택배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숙비 외에는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원래 피지 않았고 가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 맸더니 어느 정도 목돈이 손에 쥐어지더군요. 그러다 2년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와 둘이서 술을 한 잔 마시게 되었죠.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가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저에게 진지하게 그러시더군요. 내가 5억 줄 테니까 나랑 하룻밤만 보내요.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묻는 거여서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받아쳤죠. 아주머니도 참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5억이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취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하고는 저는 술자리에서 일어났죠. 아주머니에게 농담 아니냐고 물었지만 말을 하는 아주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제 머릿속에서는 아주머니의 제안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5억이 탐이 났습니다. 5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하룻밤만 보내면 5억을 받을 수 있다니. 당장이라도 아주머니에게 그러자고 하고 싶었지만 저의 다른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머니와의 추억을 따뜻하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에 대한 마음을 추억으로 둘 것인가? 5억을 챙길 것인가?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룻밤을 보내며 나의 힘듦을 아주머니에게 보여드리고 말 못하는 아주머니의 사연을 들어드리자고요. 결국 저는 5억에 눈이 멀어서 아주머니에게 술을 먹자고 했죠. 아주머니는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때 내 제안 생각해 봤어?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와 하룻밤을 보내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가 호텔을 예약해 두셨더군요. 호텔에 들어섰을 때 아주머니와의 서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약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아주머니의 윗옷을 젖혔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아주머니의 모습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오열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주머니의 가슴 속에 화상 자국이 가득했거든요. 흔들리는 저의 시선을 보셨는지 아주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다가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머니를 안아드렸죠. 아주머니도 저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눈물을 다 흘린 아주머니가 말을 시작하시더군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벼랑으로 떨어지면서 뒤집혔죠. 저만 간신히 차에서 빠져나왔고 남편과 아들은 의식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남편과 아들을 꺼내려고 혼자서 안간힘을 썼죠. 그 사이에 경찰과 119 대원들이 왔어요. 차가 뒤집혀서 화재가 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차 안에 남편과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아들을 꺼내기도 전에 차는 폭발을 하고 말았고 그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불길에 휩싸였어요. 소방관이 와서 불을 끄고 애아빠와 아들을 차에서 꺼냈죠. 그런데 남편과 아들은 숨을 쉬지 않았어요. 순간 저 혼자만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불길이 아직 남아있는 곳에서 저의 몸을 던져버렸죠.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에 있더군요. 제 가슴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고 다리는 부러져 버렸고 겨우 목숨만을 구했더군요. 친정 엄마가 옆에 와서 죽지 말고 살라며 저를 말리더군요. 모진 목숨이 그렇게 사라지더군요. 남편과 아들을 잃고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죽지 못하니까 사라지더군요. 그 후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아서 하숙집을 샀어요. 그리고 바쁘게 살면 아들과 남편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쪽이 하숙집에 나타난 날 그간 닫았던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쪽이 죽은 남편을 너무나 닮았더군요. 순간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유동치기 시작했어요. 그쪽이 하숙을 하면서부터 제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나를 다시 웃게 해줘서.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처음 제가 하숙집을 들어갔을 때 아주머니의 표정이 왜 굳었었는지를요. 그렇게 그날 밤 아주머니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고마워요. 약속대로 5억 드릴게요. 대신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그러더군요. 간간히 우리 소식 주고받아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장례 좀 부탁해요. 비싼 장례식장에 비싼 수이 필요 없고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5억을 받아들고 작은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이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 사업을 한다고 다 써버릴 것 같더군요. 집을 사서 안정감을 찾은 뒤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께 연락이 왔더군요.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더군요. 어떻게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요?
병원에 입원한 아주머니를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돌봐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어느 봄날 아주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주머니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49제를 지낼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했어요. 올해로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어가네요. 하늘나라에서 저를 보고 계실지, 다시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지 궁금해집니다. 생각해보니 한 번도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지 못했더군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저를 도와주셔서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우리 오누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썰맘 사연글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